지금부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환경 화면 처리 부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실행환경 화면 처리 부분 교재를 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개요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처리 레이어는요, 많이 이름만 들어보셔도 딱 화면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업무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레이어를 말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경계를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주로 사용자 화면 구성이라든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유효성을 검증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처리 레이어에서는 이 총 5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동기식으로 화면을 제어하는 에이작스 서포트라든가 화면을 개발하는 MVC, 그리고 상용 솔루션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UI 어댑터, 그리고 다국어 국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내셔널리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맞는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MVC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모델, 뷰, 컨트롤러 이 3가지 요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객체를 말합니다. 다음에 뷰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데이터 정보를 여러 화면에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모델과 뷰의 중개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이 모델의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앞으로 사용해야 할 뷰 이름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MVC 패턴은 UI 코드와 비즈니스 코드를 분리함으로써 종속성을 줄였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고 보다 쉬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업을 하실 때도 UI 코드와 비즈니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업무 분담을 해서 사용하시는 데도 용이하십니다. 이렇듯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는요, 이 MVC 서비스란 MVC 패턴을 활용한 웹 MVC 프레임워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 말고도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스트러치라든가 웹워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MVC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MVC 1 아키텍처와 스프링 MVC 2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MVC 1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JSP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화면단도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VC2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JSP에게 화면을 넘겨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MVC2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MVC를 채택하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특정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참조 구현해야 하는 제약 사항이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추가 설정 없이 스프링 MVC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꾸준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도서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MVC를 채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스프링 MV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에는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핑, 컨트롤러, 인터셉터, 뷰 리졸버, 뷰 등과 같이 각 컴포넌트 역할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구형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참조할 필요 없이 포조 스타일 클래스로 작성함으로써 보다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plain old 자바 오브젝트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자바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에서는 핵심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요,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에서 제일 먼저 웹 요청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앞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프론트 컨트롤러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웹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기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핸들러 매핑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웹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URL에 대해서 어떠한 컨트롤러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그 수행된 결과 데이터를 모델 앤 뷰에 반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모델 앤 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는 모델 데이터 객자와 앞으로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이동할 페이지 정보를 담은 뷰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에 뷰 리졸버는요. 아까 모델 앤 뷰에 담긴 뷰 객체를 받아서 어떠한 뷰를 선택할지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뷰가 있는데요. 이 결과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모델 객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MVC 컴포넌트 간의 관계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페이지에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장 먼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요청을 받고 앞단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프론트 컨트롤러라고도 불리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핸들러 매핑이 요청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된 컨트롤러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을 모델 앤 뷰에 담아서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뷰 리졸브는 아까 받은 뷰 네임을 받아서 해당되는 뷰 객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는 모델 객체를 받아서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렌더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인데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로 향하는 모든 웹 요청의 진입점이고 웹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 라이프 사이클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얘 또한 다음 페이지에 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두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웹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이 리퀘스트 객체에 담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2번 두 디스패치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에서는 3번부터 13번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get 핸들러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핸들러를 얻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핸들러 매핑에 의해서 앞으로 그 해당되는 요청을 어떠한 컨트롤러가 처리할지 그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네, 그리고 4번 get interceptors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수행할 때 이 요청을 수행할 때 수행해야 할 인터셉터가 있을 경우에 이 get interceptor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인터셉터 정보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5번 프리핸들 메소드인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아까 앞에서 인터셉터들을 받아왔는데요. 컨트롤러를 수행하기 전에 작동해야 할 인터셉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5번 프리핸들 메소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6번 get handler가 있는데요. 이 3번의 get handler와 이름이 동일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 매핑에 의해서 컨트롤러를 선택하게 해주는 거고요. 6번 get handl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수행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의 인스턴스 값들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에 7번에 get 핸들러 어댑터가 있는데요. 얘도 이름 그대로 핸들러 어댑터를 가져오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핸들러 어댑터에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나 심플 컨트롤러 핸들러 어댑터, 또 어노테이션 메소드 핸들러 어댑터 등 다양한 핸들러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러에게 가장 적합한 핸들러 어댑터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에 8번 핸들입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선택된 핸들 어댑터에 의해서 컨트롤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르는 메소드, 호출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다음에 9번 핸들 리퀘스트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컨트롤러를 수행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10번 포스트 핸들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아까는 컨트롤러를 수행하기 전에 작동해야 할 인터셉터가 있을 경우에는 프리 핸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컨트롤러를 수행한 후에 작동해야 할 인터셉터가 있을 경우에는 포스트 핸들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12번 리졸브 뷰 네임이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아까 앞에서 컨트롤러가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모델 램 뷰에 담아줄 때 그때 해당되는 뷰 네임을 받아서 뷰를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3번 렌더는요. 뷰에 있는 메소드인데요. 이제 앞에서 처리한 모델 객체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렌더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디스패처 서블릿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웹.xml에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가 웹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퍼스던트나 서비스 레이어의 빈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빈 설정 파일에 모든 빈들을 한꺼번에 다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레이어별로 빈 파일을 나누어 등록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랫부분, 교재 아랫부분의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화살표 부분이 있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위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두 개로 나눠져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왼쪽에는 업무단, 그리고 오른쪽은 웹 서비스 단으로 나누어서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웹.xml 파일에 어떻게 디스패처 서블릿을 설정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 설정 파일 그리고 빈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아래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생성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위에는 웹 레이어 관련 빈이고요. 아래쪽은 웹 서비스 관련 빈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MVC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에는 XML 기반으로 빈 정보들을 일일이 등록을 했다면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보다 편리한 MVC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메소드와 파라미터 그리고 리턴 값들을 좀 더 유연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개발 시에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특정 클래스를 상속할 필요 없이 포조 스타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빈 설정 파일을 작성할 때 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만 스캔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을 위해서
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만 스캔을 하려고 하시면요, 이 컨텍스트 인클루드 필터와 컨텍스트 익스클루드 필터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아래에 베이스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이 클래스를 검색할 패키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컨트롤러만 스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include 필터를 사용해 주시고요. 뭐 서비스나 레퍼지토리는 exclude를 사용해서 자동 스캔에 포함시킬 클래스와 포함시키지 않을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입니다. 얘는 기존의 디폴트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이 디프리케이트드 되면서 대체되었고요. 하는 일은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에 지정된 URL과 해당 컨트롤러를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을 기본 핸들러 매핑이고요. 선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핸들러 매핑으로 굳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을 직접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과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를 같이 선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따가 실습을 진행하실 때 예제 파일인 AJAX 튜터 부분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와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을 직접 선언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따가 실습을 진행할 이지 컴퍼니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교육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심플 URL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인데요. 과거에는 특정 URL에 대해서 인터셉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를 적용하면 모든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에서 이 인터셉터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URL에 대해서 인터셉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심플 URL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을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원하시는 URL에 대해서 특정 URL에 대해서 인터셉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프링이 3점대, 즉 표준 프레임워크 3.0으로 넘어감으로써 이 MVC 인터셉터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심플 URL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은 디프리케이티드 됐습니다. 하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2.7 이하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가 컨트롤러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은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컨트롤러 그리고 어떠한 메소드가 처리할지를 매핑을 해주는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얘는 컨트롤러 메소드의 파라미터와 웹 요청의 파라미터를 1대1로 매핑을 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다음에 모델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컨트롤러 메소드의 파라미터나 리턴 값을 모델 객체에 바인딩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다음에 세션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모델 객체를 세션에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커맨드 맵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컨트롤러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맵 형태로 받을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이제 이 관련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컨트롤러로 만들고 싶은 클래스 위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특정 클래스를 구현하거나 상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인데요.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컨트롤러 또는 어떠한 메소드가 처리할지를 매핑을 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관련 속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밸류 값은 매핑해야 하는 URL 값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속성인 메소드는 HTTP 리퀘스트 메소드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로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람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HTTP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있어야 할 값과 없어야 하는 값을 조건을 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단위로 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메소드 단위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클래스와 메소드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클래스 단위에서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hello2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hello 컨트롤러의 hello 메소드가 수행될 수 있게 이 클래스 위에 이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클래스, 이 컨트롤러 안에 메소드가 단 하나만 있더라도 요청 처리를 담당할 메소드 위에 다시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 표기를 제대로 해야 매핑이 제대로 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메소드 단위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그 요청을 처리할 메소드 위에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hello form.do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메소드 방식이 get 방식이냐 그리고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가 수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llo form.do라는 URL로 왔으나 ge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hello get 메소드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hello post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메소드 타입에서 둘 다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클래스 단위에서 이 밸류 값 URL을 정의하셨다면 아래 메소드에서는 이 재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hello.to라는 이 밸류 값을 지정해 주시면 여기 아래에서는 그 요청을 처리할 메소드 위에 이 메소드 방식으로만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입니다.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 메소드와 메소드의 파라미터와 웹 요청의 파라미터를 매핑을 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이때 value는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required는 이 해당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수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때 디폴트 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name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name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required가 적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객체 안에 null 값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missing sublet request parameter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넘버 같은 경우에는 required를 false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넘버 값이 null 값이라도 exception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모델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입니다. 모델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 속성과 메소드 파라미터를 바인딩할 때 쓰고요. 두 번째는 입력 폼에 필요한 참조 데이터로 작성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션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세션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은 모델 어트리뷰트를 세션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을 말합니다. 이 세션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레벨에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커맨드 맵 어노테이션입니다. 이거는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3.0부터 추가되었고요. 실행 환경 3.2부터 디프리케이티드 됐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맵 형태로 웹 요청을 받을 때는 이 커맨드 맵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거브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와 함께 어노테이션, 커맨드 맵, 아규먼트, 리졸브를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메소드 시그니처입니다. 기존의 계층형 컨트롤러에 비해서 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메소드의 파라미터와 리턴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입출력 할 때도 메소드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요.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파라미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 리턴 타입인데요. 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메소드 리턴 타입도 보다 유연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 M 뷰 객체, 커맨드 객체를 리턴 타입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모델 자체를 이 모델 커맨드 객체를 리턴 타입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스트링 값인데요. 메소드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리턴하는 스트링 값이 곧 뷰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국제화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예전에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그 언어 수에 맞는 페이지를 각각 작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페이지를 만든다 하면 각각 그 페이지, 홈페이지들을 언어의 수에 맞게 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페이지에서도 다국어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MVC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케일 리졸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MVC에서는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종류의 로케일 리졸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쿠키 로케일 리졸버입니다. 얘는 이름 그대로 쿠키를 이용한 로케일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션 로케일 리졸버입니다. 세션을 이용한 로케일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cept header 로케일 리졸버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저장된 로케일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빈 설정 파일에 정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디폴트인 accept header 로케일 리졸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쿠키 로케일 리졸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쿠키 로케일 리졸버를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쿠키에 설정된 로케일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때 빈 설정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쿠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쿠키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쿠키 맥스 에이지는 쿠키를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1로 해둔다면 브라우저를 닫을 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쿠키 패스는 쿠키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 저장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션 로케일 리졸버가 있는데요. 세션 로케일 리졸버는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션으로부터 로케일 정보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때 빈 설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cept header 로케일 리졸버가 있는데요. 사용자 브라우저에 보내진 리퀘스트 헤더의 accept 랭귀지 부분에서 로케일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즉 사용자 브라우저의 로케일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빈 설정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 국제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web.xml 파일에 웹을 통해 들어오는 설정을 UTF-8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세션 로케일 리졸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션 로케일 리졸버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터셉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셉터를 사용하게 되는 인터셉터가 설정이 되어진 이유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로케일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로케일 체인지 인터셉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메시지 소스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다국어를 지원해야 하므로 메시지 소스로 추출하여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설정 파일에 메시지 소스를 설정해 주시고 그때 이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프로퍼티즈 파일은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키값과 키값에 해당하는 메시지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프로퍼티즈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실습을 진행하실 이지컴퍼니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키값과 키값에 해당하는 메시지 값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JSP 화면인데요. JSP 화면에 다음과 같이 키값을 적어주시면 화면에서는 이 키값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주소값 뒤에 물음표하고 랭귀지 KO 했을 때는 한국 로케일이 KO일 때고요. 주소값 뒤에 물음표 랭귀지 EN을 했을 때는 로케일을 영어로 변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경했었던 카테고리 부분을 해당하는 메시지 값들이 앞에서 설정했던 키값에 해당하는 메시지 값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랭귀지 값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인터셉터를 선언했을 때 보셨겠지만 이 value 값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AJAX 서포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AJAX 서포트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jQuery AJA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jQuery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브라우저 호환성을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Query를 사용하면 간결한 문장의 표현으로 화면을 개발 시에 좀 더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화면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jQuery URL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에서는 직접 추가해서 참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jQuery AJAX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타입 같은 경우에는 HTTP 요청 방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URL은 리퀘스트를 전달할 URL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에 담아 전달할 데이터 명과 그 데이터 값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트 타입과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콘텐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를 의미하고요.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받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에러 함수가 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청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success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입은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보내는 URL은 example 01.2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플리케이션 다음과 같은 이 방식으로 UTF-8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데이터는 sample input이라는 데이터 명으로 샘플 데이터라는 값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요청이 성공적일 때는 success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요청이 비정상일 때는 error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plete 함수가 있는데요. 요청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다음에 AJAX 함수의 JQXHR인데 객체인데요. jQuery 1.5부터는 jQuery의 모든 AJAX 함수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의 상위 집합을 리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위 집합을 jQuery에서는
JQXHR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는 편의상 상위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위집합의 콜백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사용자 정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one 함수가 있고요. 성공이 호출 시에 실행되는 콜백 함수고요. fail 함수가 있습니다. 요청이 실패 시에 호출되는 콜백 함수고요. 마지막으로 always가 있습니다. 요청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AJAX 내부의 콜백과 상위집합 콜백의 실행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요청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내부에 콜백 함수인 success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complete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위집합의 성공 시 호출되는 콜백 함수인 done 함수,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항상 호출되는 always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패 또한 내부 먼저 작동을 하고 다음에 상위집합의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위집합 콜백 함수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달해서 호출 후 콜백 함수로 서버에서 값을 받는 예제인데요. 이 example 02.2로 호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name과 location은 길동과 서울로 요청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성공 시에는 done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위집합 콜백 함수의 예제인데요. 이거는 example 03.2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요청이 성공 시에는 done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실패 시에는 fail 콜백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always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AJAX 서포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용으로는 오토 컴플릿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창에 문자를 입력했을 때 예상되는 텍스트 값들을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오토 컴플릿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스가 있습니다. 하단에 뜨는 자동 완성 리스트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필수값입니다. 그리고 min length가 있는데요. 자동 완성이 동작하기 위해서 최소 문자 열 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min length가 1이면 한 글자만 입력해도 그 글자에 해당하는 값들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되게 되고요. 만약에 min length를 2로 하시면 글자를 두 글자를 입력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텍스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jQuery UI 스크립트를 직접 추가해서 참조하시는 경우에는 이 jQuery UI JS와 CSS를 다운받아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오토컴플릿을 이용한 기본 예제인데요. 이쪽 소스 부분은 필수 값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스를 available text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min length가 여기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인풋에 한 글자 A만 입력했을 때 이 A가 들어간 해당되는 스트링 배열들이 다음과 같이 자동 문자 리스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AJAX 서포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다가 만약에 필수 입력 값인 ID 값을 입력을 하지 않고 가입을 눌렀을 경우에 화면 창에 ID 값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라는 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밸리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밸리데이션 서비스를 자카르타 커머스 밸리데이터와 스프링 MVC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커먼스 밸리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값이라든가 문자가 몇 글자 이상 그리고 몇 글자 이하여야 합니다와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에서 검증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이때 설정과 에러 메시지를 따로 하지 않고 한 곳에 같이 쓰는 관리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자카르타 커먼스 밸리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 라이브러리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커먼스 밸리데이터와 스프링 모듈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모듈스 밸리데이션 자르 파일을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폴트 밸리데이터 팩토리와 디폴트 빈 밸리데이터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디폴트 밸리데이터 팩토리를 보시면 밸리데이션에 사용하는 이 설정 파일 두 가지의 위치를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폴트 빈 밸리데이터에서는 이 아래의 밸리데이터 팩토리를 참조로 받아 이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설정 파일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밸리데이터 룰스 XML 파일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밸리데이션 룰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주요 요소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임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네임은 밸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클래스명, 그리고 메소드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클래스의 메소드명, 그리고 메소드 파람스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수행하는 클래스의 메소드의 파라미터, 그리고 메시지에는 에러 메시지 키값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뭘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밸리데이션 룰을 사용하기 위한 이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그리고 필드 체크 클래스, 필드 체크 메소드와 같은 값들을 이쪽에서 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의 세 가지는 이거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제 밸리데이터 룰스 XML 파일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밸리데이터 XML 파일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validator.xml 파일은 이 앞에서 설정했던 룰과 밸리데이션을 할 폼을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폼 네임과 필드 프로퍼티는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폼 네임과 만약에 서버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할 경우에는 폼 네임과 필드 프로퍼티는 밸리데이션을 할 폼 클래스의 이름과 필드를 각각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폼 네임과 필드 프로퍼티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validator.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폼 네임과 필드 프로퍼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경우에는 이 폼 네임과 필드 프로퍼티는 폼 클래스의 이름과 필드 값들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 클래스가 만약에 앞 글자가 대문자라면 대문자면 이 밸리데이터 XML 파일에 들어간 폼 네임은 소문자로 바꿔서 인플로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설정한 폼 네임은 JSP 페이지에 있는 이 폼 네임과 매핑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필드 프로퍼티는 아까 했었던 거와 같이 폼 필드의 이름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둘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JSP 페이지의 폼 네임 태그의 폼 네임은 폼 클래스의 이름과 같도록 매핑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일치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JSP의 폼 필드들은 폼 필드
폼 클래스의 필드들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한번 체크를 하면 됐지 굳이 서버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체크를 했을지라도 서버로 갈 때 변조를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 둘 다에서 이중 체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XML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폼네임과 필드 프로퍼티즈를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이 디펜즈는 이 네임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어떠한 유효성을 체크를 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이란 필드 값은 required과 코리안이 되어 있으므로 필수값 체크와 한국어인지 체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제는 서버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한다면 컨트롤러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위한 밸리데이션 로직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JSP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폼 에러 패스 네임은 만약에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에러 패스인 네임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아까 보셨던 메시지 파일인 메시지 프로퍼티즈의 에러 메시지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정했던 키값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이쪽에서 보고 JSP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다음과 같고요. 이름은 아까 보셨다시피 필수값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쿼리 전송을 눌렀을 경우에 서버 사이드 체크이므로 서버에서 체크를 하고 컨트롤러에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JSP 페이지로 와서 다음과 같이 이름은 필수 입력값입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validator.jsp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validator2를 호출하도록 컨트롤러에서 메소드를 추가하고 리퀘스트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 뒤에 validator.do 브라우저를 호출해 보면 validator rules XML 파일에서 아까 설정했던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이 다운로드 되거나 화면에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소값 뒤에 validator2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들이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파일들을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validator rules XML 파일에서 설정했던 자바스크립트들이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validator.jsp 파일 JSP는 클라이언트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validator rules XML 파일에서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딩을 하기 위해서 JSP 페이지 안에 validator2와 같이 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JSP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할 JSP 페이지 안에 자바스크립트와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태그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validation rules XML에서 선언한 함수를 불러오기 위한 validator JSP를 아래와 같이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JSP 페이지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validator2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맨 위에서는 커머스 validator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선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 네임에는 밸리데이터 XML에서 정의한 폼 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을 서브밋 할 때 밸리데이터 뒤에 이 VO의 클래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이름이 필수 입력값인데 입력하지 않고 저장을 눌러면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아까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션을 체크하고 체크하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얼러트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표준 프레임워크 화면 처리 부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